비 내리는 서울역, 두 사람 비가 흩뿌리는 밤, 서울역의 대합실은 유리천장에 부딪히는 빗소리로 낮게 울렸다. 전광판 숫자가 바뀔 때마다 노란빛이 바닥에 무릉덩이에 번졌다. 사람들은 어깨를 움츠리고 제 갈 길을 재촉했지만 그 사이를 가르는 공기는 묘하게 따뜻했다. 기차가 움직이기 전에 아직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게 만드는 온기였다. 박준호는 플랫폼 끝에서 손목시계를 한 번 더 확인했다. 5번째 습관적 제스처였다. 검은 코트 깃을 세우고 고개를 들어보니 22시 45분 부산행 특급의 문이 열렸다. 서늘한 바람과 함께 객실 안에 아늑한 공기가 밀려 나왔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줄을 따라 천천히 발을 옮겼다. 좌석 번호는 1A. 그가 자리에 도착했을 때 통로 쪽 1B 좌석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곧 또렷한 구두굽 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멈춰섰다. 연한 아이보리 코트를 걸친 여인이었다. 젖은 머리카락 끝에서 물방울이 또르르 떨어졌다가 그녀가 들고 있던 종이 티켓에 가늘게 튀었다. 실례합니다. 여인이 짧게 고개를 숙였다. 목소리는 낮고 단정했다. 여기가 1B 맞나요? 준호는 자리표를 들어보이며 미소를 지었다. 네, 맞습니다. 여기요. 그녀는 조심스레 코트를 벗어 무릎 위에 접어두고 창가 쪽을 힐끔 본 뒤 가방을 선반에 올렸다. 움직임이 부드러워서 물결처럼 자연스러웠다. 옆모습은 고요했다. 그러나 가까이에서 볼 때 눈꼬리 근처의 얇은 주름에는 오래 묵은 피로와 단념이 섞여 있었다. 바깥이 꽤 춥네요. 준호가 말하자 그녀는 짧게 웃었다. 비가 오면 서울은 조금 더 외로워지죠. 그녀가 창문을 스치듯 바라보며 답했다. 한남대교 지나던 비 냄새가 아직도 나는 것 같아요. 기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객실의 불빛이 한층 더 따뜻하게 느껴졌다. 두 사람 사이에 놓인 접이식 테이블 위로 가벼운 진동이 전해졌다. 처음 몇 분은 기차 소리와 안내 방송이 말을 대신했다. 어느 순간 그녀가 다시 입을 열었다. 부산? 자주 가세요? 가끔요. 준호가 어깨를 낮게 내리며 말했다. 일 때문에요. 이번에도 회의가 하나 있어서. 전 잠시 떠나보려고요. 여인은 말을 고르는 듯 잠깐 멈추었다. 서울을,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 일상에서요. 그녀는 곧 자기소개를 했다. 이름은 한미숙, 5살 위 동생과 벌써 손을 놓아버린 듯한 부모님 사이에서 오래도록 착한 딸로 살아온 사람. 결혼은 오래전에 안정을 약속했지만 약속은 언젠가 무게가 되었고 무게는 침묵이 되었다. 오늘 밤 그 침묵에서 도망치듯 탑승했다. 준호는 자신의 이야기를 길게 늘어놓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녀의 말에는 묘한 공명 같은 것이 있었다. 그는 아주 간단한 사실들만 덧붙였다. 서류가 너무 많은 회사, 집에 켜두는 TV의 무음, 냉장고 속에서 자주 상해가는 과일들. 이야기 끝에 그는 한마디를 더했다. 이상하죠. 준호가 창문의 구분 등을 잠깐 기대었다. 일을 정리하러 부산에 가는데 정작 정리 못하는 건 제 마음 같아요. 미숙이 옆으로 고개를 돌렸다. 불빛이 그녀의 눈동자에 고르게 번졌다. 사람 마음이란 게 다 원고 마감 같죠. 늘 미루고 수정하다 보면 언젠가 지워지는 문장을 억지로 붙들고. 준호는 웃었다. 웃음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놀라움이 섞여 있었다. 쉽게 하는 말이 아니었다. 그들은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서로에게 질문을 건넸다. 좋아하는 계절,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지, 마지막으로 정말 맛있다고 느낀 국수집. 무해한 질문들이 오갈수록 둘 사이의 공기는 미묘하게 달아올랐다. 대답의 틈에서 서로의 숨결 길이를 가늠하게 되는 순간이 있었다.
객실 안내원이 지나가며 작은 병에 생수를 2개 올려두고 갔다. 미숙이 병뚜껑을 열다가 손이 미끄러졌다. 뚜껑이 테이블에 굴러 떨어지려는 순간 준호가 재빨리 손을 뻗어 그것을 잡아 올렸다. 그의 손끝이 그녀의 손가락 마디를 스쳤다. 순간 아주 얇은 전류가 흐르듯 했다. 미숙은 놀란 표정을 숨기려는 듯 미간을 누르며 웃었다. 감사합니다. 별거 아니에요. 준호는 시선을 거두지 못했다. 그녀의 손등에는 비에 젖어 희미하게 얼룩진 자국이 남아 있었고 그 위로 잔털이 가볍게 빛났다. 잠시 침묵이 있었고 기차는 어둠이 깊어지는 남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차창 밖으로 스치는 불빛들이 점점 드물어졌다. 객실은 부드러운 바람소리와 바퀴의 박동 같은 굉음만 남겼다. 혹시 미숙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차 안 카페 칸 열려 있나요? 진한 커피가 필요해서요. 같이 갈까요? 준호가 먼저 일어섰다. 이 시간엔 손님이 많지 않을 겁니다. 2사람은 복도를 따라 걸었다. 흔들리는 차체에 맞춰 보폭이 자연스레 비슷해졌다. 손잡이를 잡을 때마다 다가서는 손등이 간발의 차로 스쳤다. 카페칸은 비어 있었다. 조도가 낮은 조명 아래 붉은 나무 결이 반짝였다. 그들은 마주보고 앉아 블랙커피와 따뜻한 녹차를 주문했다. 커피 향이 퍼졌다. 미숙은 양손으로 종이컵을 감쌌다. 한동안 누군가와 이렇게 늦은 시간에 차를 마셔본 적이 없어요. 저도요. 준호가 컵을 들어 입술을 적셨다. 밤이라는 건 이상하죠. 낮에는 못하던 말을 허락하니까. 그녀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몇 가지 규칙을 정하죠.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질문에 굳이 대답하지 않아도 되고 아무 말이나 해도 되고 내일 아침이 되면 잊어도 되는. 그리고 준호가 미소를 더했다. 서로를 판단하지 않는 것. 미숙의 입꼬리가 조금 더 올라갔다. 그 사이에 기차가 길고 어두운 터널로 들어섰다. 바깥은 검은 막처럼 닫혔다. 객실의 조명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터널의 울림이 실내의 숨결을 부풀게 했다. 그때 기류가 바뀌면서 좌석 위에 미세한 먼지가 일었다. 미숙의 앞머리가 아주 조금 흩어졌다. 그녀가 손을 들어 정리하려는 찰나. 준호가 무심코 손짓으로 그 움직임을 따라갔다가 멈추었다. 그들의 손이 공중에서 맞닿을 듯 말 듯 멈춘 장면은 의도 없이 완성된 사진 같았다. 미숙의 눈동자 빛이 얇게 떨렸다. 박준호 씨. 그녀가 그를 불렀다. 이름을 처음으로 정확히. 왜인지 당신은 안전해 보여요. 이상하죠? 우린 서로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마도 준호가 낮게 대답했다. 우리가 서로의 빈자리를 정확히 알고 있어서겠죠. 그 모양이 같을 때 사람은 편안해지니까. 터널을 빠져나오는 순간 창 끝에서 새벽의 잉크 같은 색이 아주 옅게 번졌다. 아직 밤이었지만 멀리서 첫 기척이 다가오는 듯했다. 2사람은 카페칸을 떠나 다시 자리로 돌아왔다. 걷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침묵이 불편하지 않은 침묵이라는 사실이 둘 다를 놀라게 했다. 좌석에 앉자 미숙이 창문에 이마를 가볍게 기댔다. 유리창이 숨처럼 얇게 김을 뿜었다. 그녀가 손가락으로 작은 원을 그리자 곧 동그라미가 흐려졌다. 오늘 밤 그녀가 유리창 너머로 말하듯 낮게 속삭였다. 서울이 조금 덜 외로웠으면 좋겠네요. 준호는 그녀의 옆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가 시선을 내려 자신의 손등 위에 얹었다. 말 대신 아주 가벼운 고개 끄덕임이 있었다. 기차는 계속 남쪽으로 달렸다. 규칙적으로 흔들리는 객실의 호흡이 2사람의 호흡과 천천히 맞아 들어가기 시작했다. 방송음이 다시 흘러나왔다. 다음 정차역 안내였다.
말끝마다 작은 반향이 남았다. 그 잔향이 사라지기도 전에 창밖으로 먼 불빛 하나가 켜졌다 꺼졌다. 그 불빛이 마치 신호처럼 느껴졌다. 누구도 먼저 손을 내밀지 않았고 누구도 서둘러 말을 붙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 밤의 기울기는 이미 정해진 것 같았다. 서울의 비는 멀어지고 부산의 바다는 아직 보이지 않았다. 그 사이 기차는 두 사람을 조용히 실어 나르고 있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동시에 무언가가 분명히 시작되고 있었다. 노란 조명 아래 말들이 깊어지는 밤 좌석으로 돌아오자 객실 안의 공기가 한결 더 따뜻하게 느껴졌다. 바닥 카펫에 번진 조명은 꿀빛처럼 부드러웠고 창밖은 비가 그친 뒤에 윤기가 남아 있었다. 칸 끝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엔진음이 일정한 박자로 가슴에 가볍게 닿았다. 박준호는 코트를 의자 뒤에 걸고 손바닥을 문질러 남은 커피 향을 털어내려 했다. 그 향은 여전히 손끝에 살짝 남아 있었고 이상하게 마음을 가라앉혔다. 한미숙은 창가 쪽으로 몸을 더 붙여 앉았다. 유리창에 이마를 살짝 기대었다 떼며 호흡으로 얇은 김을 만들었다 지웠다. 그녀가 손가락으로 작은 물결을 그리자 그 선이 금방 흐려졌다. 규칙, 기억하시죠? 그녀가 먼저 말을 꺼냈다. 낮고 정돈된 목소리였다. 묻지 않아도 되고 아무 말이나 해도 되고 판단하지 않기. 준호가 웃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잊어도 되는. 그게 제일 어려울 것 같네요. 미숙이 창밖을 보며 말했다. 잊는다는 건 사실 잘 기록하는 것만큼이나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그녀는 왼손 검지로 결혼 반지를 한 바퀴 돌렸다. 반지의 금빛이 객실 조명에 잠깐 불을 붙였다 꺼졌다. 준호는 그 움직임을 보며 말을 고르다 질문을 다르게 꺼냈다. 부산은 어떤 도시로 기억하세요? 숨이 넓어지는 도시요. 미숙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광안대교 야경을 처음 봤을 때 갑자기 가슴이 트인 느낌이 있었어요. 세상이 내게서 멀어지지 않고 오히려 가까워지는 듯한. 바다는 그런 착각을 주죠. 다 품어줄 것 같은. 준호는 허리를 조금 낮추어 앉았다. 그녀와 눈높이가 더 비슷해졌다. 저는 반대로 부산에 가면 좀 쓸쓸해요. 늘 일이었으니까요. 회의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일 때면 내가 바닷가를 보는 게 아니라 바다가 나를 외면하는 기분이 듭니다. 외면이라. 그녀가 고개를 기울이며 되뇌었다. 그건 아마도 기존의 시간표 때문일 거예요. 늘 같은 시간, 같은 동선, 같은 말. 그렇게 반복하면 풍경도 우리를 지루해 하죠. 준호가 조용히 웃었다. 오늘 밤은 조금 다르네요. 같은 기차라도 다른 시간표. 둘 사이에 짧은 침묵이 흘렀다. 그러나 그것은 어색한 침묵이 아니라 다음 문장을 조심스럽게 고르는 동안의 여백 같았다. 객실 반대편에서 졸음에 겨운 기침 소리가 작게 났다 사라졌다. 그 소리조차도 두 사람의 대화를 방해하지 못했다. 서울을 벗어나려던 이유를 아주 조금만 말해도 될까요? 미숙이 물었다. 허락을 구하는 말이었지만 이미 시작된 고백처럼 들렸다. 듣는 건 제 특기입니다.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에게서 내가 사라져도 그 사람이 몰라볼 때가 있어요. 그녀의 입술이 아주 조금 떨렸다. 같은 집, 같은 식탁, 같은 침대. 그런데 내 목소리는 자막처럼만 보이고 내 표정은 흐린 썸네일처럼 지나가요. 어느 날 거울을 보는데 제 얼굴이 맞는지 헷갈리더군요. 화장을 지워도 또 해도 낯설었어요. 그녀는 잠깐 웃었다. 스스로도 놀라워하는 작은 웃음이었다. 이상하죠. 내가 사라지는 걸 제일 먼저 아는 건 늘 나 자신이에요. 준호는 손을 무릎 위에서 포개었다. 단단히 움켜쥐었다 풀며 말을 만들었다. 반대로 저는 너무 명확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명함에 적힌 직함, 회의에서 쓰는 어조, 정확한 숫자. 그런 걸로 가득할 때면 누가 나를 봐도
한 가지로만 보일 테니까요. 그게 편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숨이 얕아지더군요. 그는 고개를 들어 그녀의 눈을 봤다. 그래서요. 오늘 밤 같은 규칙이 제겐 필요했나 봅니다. 기차가 또 하나의 터널을 통과했다. 어둠이 객실을 스쳐 지나가며 조명은 잠깐 더 노랗게 일렁였다. 흔들림에 맞춰 미숙의 어깨가 가볍게 흔들렸고 준호의 팔과 스쳤다. 피부가 닿은 면적은 아주 작았지만 온도는 분명했다. 서로가 살아있다는 것을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온도였다. 손이 차시네요. 미숙이 말했다. 비를 맞아서 그럴 겁니다. 준호가 웃으며 두 손을 비볐다. 이럴 때는 뜨거운 차보다는 조금 독한 게 낫죠. 그는 말을 멈추고 그녀의 눈빛을 살폈다. 그녀가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시선을 맞잡은 채 가늘게 고개를 끄덕였다. 곧 이동하죠. 미숙이 목소리를 낮추었다. 지금은 여기서 조금 더 얘기해요. 그녀는 의자 등받이를 약간 뒤로 젖혔다. 시트가 부드럽게 기울며 두 사람 사이가 자연스레 가까워졌다. 그녀의 향수는 과하지 않았지만 비에 젖은 모직 코트와 섞여 따뜻하고 차분한 내음을 만들었다. 준호는 한 뼘쯤 남은 거리에서 그 향을 천천히 들이마셨다. 궁금한 게 있어요. 미숙이 말했다. 당신은 마지막으로 무엇 때문에 울었나요? 예상 밖의 질문이었다. 준호는 돌아보는 대신 정면을 바라보며 대답을 준비했다. 울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울어야 했던 순간을 몇 번 지나쳤죠. 장례식장에서 오래된 친구의 전화가 끊겼을 때, 그리고 아이들이 집을 완전히 비운 첫날 밤, 그날 TV를 켜고 소리를 줄였는데 침묵이 소리보다 더 크게 들리더군요. 그가 고개를 돌렸을 때 미숙은 이미 그를 보고 있었다. 눈동자는 흔들리지 않았다. 지나쳤다는 건 언젠가 돌아온다는 뜻일지도 몰라요. 눈물은 늘 늦게 오잖아요. 우리가 준비됐을 때, 아니면 완전히 지쳤을 때. 그녀는 손가락을 들어 조심스레 그의 셔츠 소매를 펴주었다. 아주 사소한 동작이었지만 그 다정함은 단단했다. 준호는 그녀의 손가락 끝에 시선을 떼지 못했다. 손목의 맥박이 가볍게 뛰는 것이 보일 듯했다. 한미숙 씨. 그가 조심스럽게 불렀다. 오늘 밤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게 이상하게 위로가 됩니다. 박준호 씨. 그녀도 똑같은 속도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이름을 부른다는 건 존재를 불러내는 일이니까요. 바퀴 소리가 잠시 커졌다가 다시 잦아들었다. 어딘가 작은 역을 통과한 모양이었다. 어둠 속의 플랫폼에 서 있던 형체들이 하나둘 뒤로 미끄러졌다. 그 사이 객실 안내원이 지나가며 온도를 조절했다. 공기가 조금 더 포근해졌다. 우리가 이 기차에서 내리면 미숙이 말했다. 각자의 아침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만 약속해요. 오늘 밤의 문장들은 적어도 여기까지는 같이 가자고. 여기까지. 준호가 되받았다. 어디까지요? 그녀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서두르는 제스처가 아니었다. 그의 손등 위로 그녀의 손이 가볍게 내려앉았다. 천이 섞이는데 긴 설명은 필요 없었다. 다음 터널까지.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터널을 벗어나면 한 잔. 알겠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다음 터널, 그리고 한 잔. 그들의 손은 오래 맞닿아 있지 않았다. 그러나 떨어지고 난 뒤에도 그 감각은 남았다. 객실의 빛이 조금 더 깊어졌고 창밖의 어둠은 더 부드러워졌다. 누군가의 얕은 코골이, 멀리서 오는 차륜의 규칙적인 박동, 그리고 두 사람이 나누지 않은 말들의 무게. 모든 것이 나란히 같은 속도로 흘렀다. 기차가 길고 깊은 터널로 진입했다. 객실이 아주 잠깐 숨을 멈춘 듯 고요해졌다. 그 순간 미숙이
속삭였다. 나중에 후회하더라도 오늘 밤은 조금만 용감해져요. 준호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터널의 어둠이 유리창 위에서 흔들렸고 바로 다음 순간 빛이 다시 피어났다. 두 사람은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카페 칸으로 향하는 복도로 발을 옮기며 손잡이를 잡는 손끝이 또 한 번 스쳤다. 이번에는 누구도 피하지 않았다. 소주 한 모금, 말 못한 불씨 카페 칸은 거의 비어 있었다. 조도 낮은 조명이 붉은 나무결을 부드럽게 훑고 지나갔다. 유리 진열장 속에서 작은 병들이 차갑게 빛났다. 바퀴 소리가 바닥을 타고 미세하게 전해질 때마다 조명 아래 놓인 탁자 표면이 호흡하듯 가늘게 떨렸다. 소주 작은 병으로 2개 주세요. 박준호가 점원에게 말했다. 컵은? 네, 얼음 없이요. 한미숙은 창 쪽 높은 스툴에 앉아 다리를 교차했다. 비에 젖었던 코트 자락은 거의 말라 있었지만 모직의 은근한 냄새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컵 가장자리를 천천히 돌렸다. 조명에 닿은 손톱에 윤이 한 번 반짝였다 사라졌다. 첫 잔은 말없이 부딪혔다. 잡몸이 가볍게 울렸다. 목을 타고 내려간 술은 얇은 불을 남기고 가슴 안쪽으로 퍼졌다. 준호는 작은 기침을 삼켰다. 미숙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피었다. 이 시간에 마시는 술은 그녀가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다음 날보다 오늘 밤을 위해 존재하죠. 오늘 밤은 규칙이 있으니까요. 준호가 미소로 답했다. 묻지 않아도 되고 판단하지 않고 아침이면 잊어도 되는. 그래도 마실수록 조금씩 솔직해지겠죠. 그녀가 잔을 기울이며 덧붙였다. 2번째 잔에서 그 말은 증명되기 시작했다. 대화는 모서리를 잃고 둥그러졌다. 그들의 목소리는 같은 높이로 맞춰졌고 호흡의 강역도 닮아갔다. 요즘은 준호가 잔을 내려놓고 손바닥으로 테이블을 한번 쓸었다. 말의 결이 거칠어지는 것 같아요. 일 얘기를 빼면 남는 건 숫자거나 지시문 같은 문장뿐이라서. 저도 그래요. 미숙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루 중 가장 긴 문장을 쓰는 순간이 장보기 목록일 때가 종종 있어요. 파, 두부, 멸치, 김. 그런 단어들이 제 마음을 대신하는 게 참 우스운데 그게 또 편하더라고요. 사소하면 덜 상처받으니까. 그녀는 웃고 곧 잦아드는 웃음의 여운을 잠시 붙들었다. 그 여백 속에 소리가 아닌 무언가가 있었다. 시간이 사뿐히 지나가는 느낌, 서로의 기척이 더 가까워지는 감각. 3번째 잔에서는 눈빛이 조금 더 오래 머물렀다. 잔을 드는 손등이 서로의 시야에 오래 남았다. 준호는 병입구에 맺힌 술방울을 엄지로 닦아내며 무심히 물었다. 언제 가장 아름다웠다고 느끼셨어요? 사람으로서도 혹은 여자로서도. 미숙은 답을 서둘지 않았다. 그녀는 창밖 어둠을 한번 보고 잔을 아주 조금만 기울였다. 아름답다는 건 내 스스로에게 괜찮다고 말할 수 있을 때 오는 것 같아요. 어떤 역할도 내려놓고, 그러니까 한미숙이라는 이름으로만 존재할 때. 그 순간은 짧고 어쩌면 타이밍은 늘 늦어요. 그런데 오늘 밤엔 이상하게 지금이 그때인 것 같네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 기차는 마치 화답하듯 짧고 깊은 흔들림을 보냈다. 잔 표면에 술이 얇게 출렁였다. 준호는 그 잔잔한 흔들림을 보다가 시선을 들어 그녀와 마주쳤다. 그럼 저는 묻는 방식을 바꿔볼게요. 준호가 미소를 지웠다. 지금 뭘 가장 원하세요? 그녀는 잔을 내려놓고 양손을 겹쳐 올린 뒤 한 박자 쉬었다. 눈동자의 조명이 둥글게 박였다. 안전하면서도 위험한걸요. 모순이네요. 아니에요. 마음이 안전해야 몸이 조금 용감해질 수 있죠.
그녀가 낮게 웃었다. 오늘 밤 같은 밤에만 가능한 방식으로요. 준호의 목젖이 한번 움직였다. 그는 말 대신 병을 들어 잔을 채웠다. 병입구에서 떨어진 맑은 소리가 테이블 위로 매달렸다 사라졌다. 네 번째 잔은 건너 부딪히지 않았다. 서로의 손이 잔을 감싸는 동안 한 뼘쯤의 공기가 저릿하게 뜨거워졌다. 그때 작은 일이 일어났다. 미숙이 잔을 들어 올리다 아주 조금 손이 미끄러졌다. 맑은 술 한 방울이 그녀의 아래 입술에 가서 닿았다. 반짝 조명이 그 방울의 둘레를 도려냈다. 잠깐만요. 준호가 거의 무심한 제스처로 손수건을 꺼냈다. 그러나 손수건은 탁자 위에 남고 그의 손끝이 먼저 움직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정말 조심스럽게 그녀의 입술 가장자리를 엄지로 닦아냈다. 그녀는 몸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아주 미세하게 그 손끝의 방향을 따라 고개를 틀었다. 허공에서 두 사람의 숨이 얽혔다 풀렸다. 말이 닿을 정도의 거리. 술의 향과 그녀의 향수가 겹쳐 무엇인지 이름 붙이기 어려운 온기가 만들어졌다. 이게 준호가 낮게 속삭였다. 오늘 밤의 안전일까요? 아니면 위험일까요? 둘 다요.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이었다. 그래서 잊히지 않죠. 그의 손끝이 떨어진 자리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남아 있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열과 닿았던 감각의 잔상. 그녀의 호흡은 반박자 길어졌고 준호의 어깨는 아주 조금 내려갔다. 둘 사이의 공기가 자리를 바꿨다. 가까움이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형태를 취하기 시작했다. 여기선 더 오래 있지 말죠. 미숙이 잔을 비우며 말했다. 비밀은 길게 노출되면 금방 낡아버리니까. 동의합니다. 준호가 병을 정리했다. 하지만 한 잔의 효력은 좌석으로 돌아가도 이어질 겁니다. 그들은 카페 칸을 나섰다. 복도는 더 조용해져 있었고 차체의 진동은 오히려 부드럽게 느껴졌다. 손잡이를 번갈아 잡으며 걸을 때마다 스치던 손등이 이번에는 조금 더 확실히 닿았다. 누구도 사과하지 않았고 누구도 이유를 붙이지 않았다. 그저 그렇게 걷는 방식이 오늘 밤의 규칙인 듯 자연스러웠다. 좌석으로 돌아오자 객실은 한층 어두웠다. 반쯤 눕혀둔 등바디들이 작은 그림자를 만들어 서로를 가렸다 보여 주었다. 창밖으로는 간헐적으로 스치는 신호등 불빛이 흘렀고 멀리, 아주 멀리서 바다의 냄새가 전해지는 듯했다. 착각일 수 있지만 두 사람 모두 그 착각을 굳이 바로잡지 않았다. 한미숙 씨. 준호가 낮게 불렀다. 네. 방금 전에 그 작은 방울을 아침엔 잊을 수 있을까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스카프를 풀어 그의 무릎 위에 가볍게 올려주었다. 얇은 직물의 감촉이 예의로 포장된 친밀함처럼 내려앉았다. 그녀가 속삭였다. 아침이 오면 잊어도 되지만 지금은 기억해요. 방울이 떨어질 때의 온도, 닿을 듯 말 듯한 거리, 그리고 우리가 동시에 숨을 참았던 순간 방송음이 들려왔다. 곧 터널을 통과합니다. 짧은 안내 멘트가 객실을 스쳐 지나갔다. 두 사람은 동시에 창밖을 보았다. 불빛이 빠르게 줄어들고 어둠이 열린 문처럼 다가왔다. 다음 터널까지. 그녀가 낮게 말했다. 우리가 정한 약속이죠. 그리고 터널을 벗어나면 준호가 말을 받았다. 우리는 조금 더 용감해질 겁니다. 기차가 깊은 터널 속으로 들어섰다. 객실의 노란 조명이 더 따뜻하게 타올랐다가 음영을 길게 끌었다. 어둠이 유리창에 번지고 두 사람의 그림자가 포개졌다 떨어졌다. 말은 멈췄지만 침묵은 말보다 훨씬 또렷한 문장을 만들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지 않았다.
그러나 서로를 보지 않는 방식으로 더 선명하게 느꼈다. 술의 열, 손끝의 기억, 천천히 고조되는 심장의 박동. 터널의 바람이 유리창을 긁는 소리가 아주 얇게, 그러나 집요하게 들려왔다. 그리고 어둠이 막 완전히 닫히려는 순간, 미숙이 자신의 잔손을 그의 손등 위로 올렸다. 단정하고 조용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준호는 그 손을 포개며 아주 짧게 숨을 들이켰다. 아무 말도 없었다. 그 침묵이 건배보다 강했다. 다음 장면이 어디에서 시작될지 두 사람은 이미 알고 있었다. 터널, 있는 숨과 첫 입맞춤 기차는 다음 터널을 예고하듯 속삭였다. 객실 등바디들의 그림자가 길어지고 통로 쪽 손잡이들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방송음이 짧게 흘렀다. 곧 터널을 통과합니다. 불빛이 한 겹 더 노랗게 타오르자 한미숙은 조심스럽게 목도리를 고쳐매었다. 그녀의 손끝이 떨리진 않았지만 매듭이 2번이나 어긋났다. 박준호가 말없이 손을 내밀었다. 괜찮다면 제가. 네. 그는 그녀의 목 아래로 손을 넣어 천을 잡아당겼다. 매듭이 고르게 정리되는 동안 둘 사이의 거리가 한 뼘 안쪽으로 좁아졌다. 그의 손등에서 겨울 끝자락 같은 냉기가 희미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바로 그때 창밖의 풍경이 통째로 꺼졌다. 기차가 터널 속으로 들어섰다. 암흑이 객실을 덮자 바퀴 소리가 더 또렷해졌다. 규칙적인 금속성 박동이 심장 가까이로 스며들었다. 조명은 여전히 켜져 있었지만 작은 진동이 빛의 테두리를 흔들었다. 그 흔들림이 두 사람의 숨에 맞춰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오늘 밤의 규칙, 미숙이 먼저 말했다. 목소리는 낮도에 또렷했다. 판단하지 말 것, 묻지 않아도 될 것, 아침이면 잊어도 될 것. 그리고 준호가 이어받았다. 필요하다면 조금만 더 용감해질 것. 그녀가 눈을 들었다. 빛이 홍채 가장자리에 얇게 고였다. 아무 말 없이 아주 천천히 고개가 그의 쪽으로 기울었다. 준호는 그 움직임의 속도에 맞춰 숨을 줄였다. 가볍게, 그리고 확실히 그들의 이마가 먼저 닿았다. 이마뼈의 온도가 짧게 인사하듯 마주쳤다가 떨어졌다. 박준호 씨. 네. 여기서 한 걸음만 더 가요. 그는 대답 대신 그녀의 뺨에 흘러내린 잔머리를 엄지로 정리했다. 손끝이 지나간 자리에 온기가 잠깐 머물렀다. 그 온기를 따라 그녀의 시선이 내려왔다. 두 사람의 입술이 아주 얇은 선으로 마주섰다. 흔들리는 객실의 호흡이 그 선을 밀어 올렸다. 처음의 닿음은 깃털 같았다. 미숙이 놀라 숨을 아주 조금 들이마셨고 그 숨이 그의 입술에 닿았다. 두 번째는 서늘한 유리창에 손바닥을 대었을 때처럼 또렷했고 세 번째에는 조명의 진동과 바퀴 소리가 멀어졌다. 시간의 가장자리에서 말들이 내려놓은 자리를 입맞춤이 채웠다. 그녀의 손이 그의 셔츠 깃에 가만히 올라앉았다. 잡아당기지도 밀어내지도 않았다. 다만 여기라는 신호처럼. 준호는 한 손으로 그녀의 허리선 뒤편을 더듬어 의자와 등에 무게가 고르게 실리도록 받쳐주었다. 금속 프레임이 작은 신음처럼 울었다가 가라앉았다. 숨이 엇갈리자 그녀가 짧게 웃었다. 술 한 방울 때문일까요? 아니면 터널 때문일까요? 둘 다라면 그가 속삭였다. 오늘 밤에게 공평하겠죠. 입술이 떨어진 자리에 공기가 서늘하게 새으며들었다. 그러나 차가움은 오래 머물지 못했다. 다시 가까워지는 데에는 말보다 기억이 먼저였다. 카페칸의 작은 병, 입술에 맺힌 한 방울, 그리고 지금 눈을 감지 않아도 보이는 거리. 이번에는 조금 더 깊었다. 입술의 모서리가 천천히 확신을 얻듯 기울었다. 그녀의 어깨가 아주 가볍게 움찔하더니 힘이 풀렸다. 손끝이 그의 손등을 찾아 눌렀다.
둥근 손톱이 피부 위에 반달 모양의 흔적을 남길 만큼만. 준호는 손을 뒤집어 그 손끝을 포겠다. 무섭진 않나요? 그가 물었다. 무서워요. 그녀가 숨 사이로 대답했다. 그래서 살아있는 것 같아요. 터널 밖에 신호등 불빛이 창을 스치며 한 번, 두 번 깜박였다. 객실 바닥 카펫의 문양이 그때마다 얕게 떨렸다. 누군가 멀리서 기지개를 켜는 소리를 냈지만 그 소리는 곧 차륜의 박동에 씻겨 사라졌다. 두 사람의 작은 세상은 문학책의 여백처럼 고요히 확장되었다. 입맞춤이 가늘어지자 대화가 돌아왔다. 당신은 미숙이 속삭였다. 내게 안전해 보여요. 그리고 위험하지요. 네. 딱. 오늘 밤만 허용되는 위험. 그럼 준호가 미소를 비치고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이건 합의된 모험이군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동의는 짧았고 충분했다. 준호가 그녀의 손을 이끌어 작은 창손잡이에 올렸다. 두 손의 등과 등 사이에 금속의 차가움이 들어와 앉았다. 한쪽은 따뜻했고 한쪽은 차가웠다. 그 사이에서 두 사람의 천이 균형을 찾았다. 터널의 중간쯤이었을까. 바퀴 소리가 낮게 휘돌다가 한순간 더 깊은 음으로 내려앉았다. 그 진동에 맞춰 그녀의 상체가 천천히 그의 쪽으로 넘어왔다. 그는 반사적으로 어깨를 내주었다. 그녀의 관자놀이가 그 어깨에 눌리며 숨을 골랐다. 나머지 손은 의자 옆면을 더듬어 위치를 확인했다. 이 작은 자리에서 허락된 모든 안정장치를 확인하는 사람들처럼. 한미숙 씨. 응. 아침이 오면 잊을 수도 있겠죠. 그래도 지금은 기록하고 싶습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소리로, 온도로, 그리고 떨림으로. 그가 말 끝을 맺기도 전에 그녀의 손이 그의 손목을 살짝 감쌌다. 맥박이 전해졌다. 두 사람의 시간이 흔들림에 맞춰 똑같은 간격을 만들어냈다.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혹시 후회할까요? 후회가 있다면 그가 대꾸했다. 오늘 밤을 거기까지 밀고 가본 다음에요. 미숙이 웃었다. 허리를 아주 조금 세운 뒤 이번에는 그녀가 먼저 고개를 들어 올렸다. 입술이 닿기 직전 그녀는 속삭였다. 그럼 한 걸음 더. 입맞춤은 길지도 급하지도 않았다. 대신 견고했다. 멀리서 트랙이 가르는 철의 마찰음이 켜졌다. 꺼지는 사이 둘의 호흡이 같은 높이로 맞춰졌다. 빛의 윤곽이 다시 흔들릴 때마다 그녀의 손가락이 그의 손등 위에서 작은 원을 그렸다. 그 궤적은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남았다. 터널의 바람이 바뀌었다. 곧 출구가 가까워졌다는 신호였다. 어둠이 뒤로 미끄러지고 유리창의 흐릿한 풍경의 선들이 되돌아오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동시에 숨을 고르고 떨어졌다. 얼굴 사이에 생긴 얇은 공기층이 아직 따뜻했다. 우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녀가 물었다. 오늘 밤에 허용된 만큼. 그게 어느 정도일까요? 아마도 다음 선택이 다음 터널을 부를 겁니다. 그때 통로 쪽에서 금속 바퀴가 굴러가는 소리가 가까워졌다. 카트를 밀던 안내원이 좌석 근처에서 속도를 줄였다. 그는 눈치 빠르게 시선을 돌렸고 두 사람 역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등을 의자에 기댔다. 안내원은 물과 담요가 필요하냐고 묻고 지나갔다. 담요 한 장이 의자 팔걸이에 놓였다. 안내원이 멀어지자 미숙이 담요를 반으로 접어 그녀와 그의 무릎에 반씩 덮었다. 직물의 촘촘한 결이 두 사람의 천을 한 겹 더 가까이 묶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잠깐만 밖으로 걸어볼까요? 지금요? 네. 사람들이 거의 잠든 시간이에요. 그녀가 먼저 일어났다. 등받이가 원래 자리로 되돌아가는 소리가 작게 났다.
그녀는 통로로 나서며 손잡이를 잡았다. 준호도 일어섰다. 두 사람의 어깨가 스칠 만큼 가까운 거리. 기차의 흔들림이 발목을 스치며 다리를 붙잡았지만 보폭은 자연스레 같아졌다. 문이 닫힌 칸과 칸 사이의 연결부로 들어서자 바람이 달랐다. 철과 기름의 냄새가 가늘게 새우며 있었고 어둠은 객실보다 한 톤 진했다. 그녀가 뒤돌아섰다. 여기선 말이 짧아져도 괜찮죠? 네. 그럼 따라와요. 그녀의 시선이 짧게 오른쪽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작은 표시등이 켜진 문이 있었다. 화장실이라는 글자가 은은하게 빛났다. 둘은 동시에 문 앞에서 멈췄다. 문고리 위로 그녀의 손이 먼저 올랐다. 그는 그 옆에서 아주 잠깐 숨을 고르고 고개를 끄덕였다. 문이 아주 조용히 열렸다. 그리고 밤은 더 깊어졌다. 금지의 문, 떨림의 기록문이 조용히 닫혔다. 얇은 고무 패킹이 맞물리며 내는 소리는 누군가의 비밀을 봉인하는 속삭임 같았다. 칸과 칸 사이의 연결부보다 한 톤 더 어두운 조명이 천장을 타고 번졌고 작은 환풍기가 일정한 바람소리를 냈다. 세면대의 금속 가장자리는 기차의 진동에 맞춰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벽면에는 규정 안내문과 비누 디스펜서가 붙어 있었고 거울은 두 사람의 어깨를 포개진 그림자처럼 비쳤다. 한미숙이 문 쪽으로 돌아보았다. 잠글게요. 박준호가 짧게 대답했다. 네. 잠금 장치가 딸깍 하고 내려갔다. 그 소리 하나가 객실의 모든 소음을 가둬두는 듯했다. 둘 사이에 한 뼘의 공백이 남아 있었다. 미숙이 숨을 정리했다. 말이 앞서지 않도록 심장이 길을 내어주도록. 여기까진 우리가 선택한 길이죠. 그녀가 똑똑히 말했다. 준호는 눈을 맞추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멈추자고 하면 멈출 수 있어요. 멈추고 싶지 않아요. 그녀는 한 박자 쉬고 덧붙였다. 하지만 제 이름을 한 번 더 불러주세요. 한미숙.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이름 하나가 좁은 공간의 공기를 단단하게 묶었다. 그녀의 눈썹이 아주 가볍게 떨렸다. 그 떨림을 확인하듯 준호가 조심스레 다가섰다. 거울 속에서 두 사람의 어깨선이 맞물리고 손등과 손등이 먼저 닿았다. 차가운 금속과 따뜻한 피부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듯한 얇은 전류가 흘렀다. 괜찮아요? 네. 계속해도 될까요? 네. 허락의 형태가 분명해지는 순간 움직임은 부드러워졌다. 준호의 손이 그녀의 스카프 매듭을 풀고 목선을 스치지 않도록 신중히 내려놓았다. 미숙은 고개를 약간 기울여 그 배려를 받아들였다. 그녀의 손가락이 그의 넥타이를 가볍게 만졌고 매무새를 정리하듯 천천히 낮추었다. 입술이 닿기 전 이마가 먼저 부딪혔다. 서로의 천을 확인하고 한 호흡 길게 맞췄다. 그리고 아주 얇은 거리만큼 다가서며 첫소리가 아닌 두 번째 소리처럼 자연스럽게 입맞춤이 이어졌다. 짧은 그리고 다시 조금 더 긴. 기차의 흔들림이 두 사람의 중심을 아래로 당겼고 그 흔들림에 몸이 익숙해지자 호흡이 같은 속도로 오르내렸다. 거울이 작게 흔들렸다. 그 속에 비친 두 사람은 실물보다 더 가까워 보였다. 미숙은 자신의 뺨에 닿은 그의 손바닥의 온도를 느꼈다. 송금의 얕은 골짜기가 피부에 맞아드는 순간 오래 닫아두었던 서랍 하나가 조용히 열리는 기분이 들었다. 무섭네요. 그녀가 거의 들리지 않게 말했다. 저도요? 준호가 대답했다. 그래서 조심하겠습니다. 그는 그녀의 허리를 받쳐 균형을 잡아주었다. 금속 벽에 부딪히지 않도록 손바닥으로 공간을 막았다.
그녀의 손가락은 그의 셔츠 소매를 따라 올라가며 멈추었다. 그리고 아주 짧게 손목의 맥박을 눌렀다. 그 리듬이 목 아래로 가슴 안쪽으로 다시 귀 뒤로 번져가는 동안 둘의 눈빛이 어긋나지 않았다. 입맞춤이 한 번 끊기고 말들이 돌아왔다. 준호 씨. 네. 오늘 밤이 끝나면 저는 아침을 살아야 해요. 압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늘 밤이어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끝이 아주 조용히 떨렸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말끝을 포개듯 다시 다가갔다. 이번에는 숨이 먼저 섞이고 그 다음이 닿았다. 서두르지 않았고 대신 흔들림마다 서로의 무게를 나눠 들었다. 등 뒤 금속 손잡이가 아주 약하게 떨리며 작은 금속성 음을 냈다. 바깥 레일 위의 금속성 박동이 벽을 타고 들어와 두 사람의 호흡에 섞였다. 미숙의 손끝이 그의 어깨를 지나 등으로 내려가 멈추었다. 그 손끝이 여기라고 말해 주는 신호 같았다. 준호는 그 신호를 읽고 그녀의 등을 평평한 벽면 쪽으로 살짝 이끌었다. 좁은 공간에서 허락되는 가장 안정적인 각도와 간격을 찾으며 다시 한번 물었다. 정말 괜찮습니까? 네. 지금의 저는 제가 허락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시간이 약간 빨라졌다. 옷자락이 스치고 숨의 깊이가 한 단계 깊어졌다. 누군가 멀리서 문을 여닫는 소리가 났고 한동안 간헐적인 기침이 이어졌지만 이 작은 방 안으로 들어오지는 못했다. 거울 위로 서린 얇은 김이 손바닥 자국을 만들어내고 그 자국이 금세 사라졌다. 미숙. 그녀가 눈을 들었다. 후회가 오더라도 그건 아침의 일로 합시다. 네. 그녀가 짧게 웃었다. 오늘 밤은 기록으로 남겨요. 그 기록은 장황한 문장이 아니었다. 짧고 정확했고 반복해서 읽어도 같은 뜻으로 돌아오는 문장들. 이름을 부르고 숨을 맞추고 손을 얹고 다시 확인하고 그리고 떨림을 공유하는 일. 그 모든 것이 거울 속에서 한 번 더 복제되어 두 개의 밤이 포개지는 듯 보였다. 한 차례 더 깊은 침묵이 지나갔다. 그 침묵이 말보다 뜨거웠고 한계보다 너그러웠다. 환풍기의 바람소리가 잠깐 커졌다가 잦아들었다. 기차가 굽이치는 구간을 지날 때 바닥이 낮게 출렁였고 두 사람의 무게가 서로의 팔로 분배되었다. 몸이 서서히 흔들림에 순응하자 마음도 뒤늦게 따라왔다. 오래 버티던 경계들이 한 장씩 소리 없이 접혔다. 그 순간 미숙이 아주 조용히 속삭였다. 이름을 더 불러주세요. 미숙, 그녀가 눈을 감았다. 조금 더요. 한미숙. 그녀의 손목에서 뛰던 맥박이 한 박자 늦어졌다가 다시 안정됐다. 이름이라는 닫히 좁은 방의 중심에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얼마나의 시간이 흘렀을까. 멀리서 안내 방송의 전주가 아주 희미하게 들렸다. 말이 들리기 전 두 사람은 이미 알고 있었다. 이제는 숨을 고르고 열을 낮추고 기록을 덮을 때라는 것을. 입맞춤이 얇아지고 이마가 다시 먼저 닿았다. 준호가 그녀의 머리카락을 쓸어 귀 뒤로 넘겼다. 미숙은 세면대 위 종이 타월을 뽑아 거울의 김을 한번 훑었다. 흐릿한 흔적이 사라지자 두 사람의 얼굴이 다시 선명해졌다. 그 선명함이 오히려 낯설었다. 정리할게요. 그녀가 목소리를 낮추었다. 스카프를 다시 메고 단추를 확인하며 손목에 살짝 번진 흔적을 문질러 지웠다. 준호도 셔츠에 주름을 펴고 넥타이를 매무새대로 올렸다. 서로를 바라보며 손톱 끝처럼 작은 어긋남을 손끝으로 맞췄다. 감사합니다. 미숙이 말했다. 제가 고마워요. 준호가 답했다. 조심할 수 있게 해줘서. 잠금 장치가 다시 올라갔다. 문을 열기 전 둘은 동시에 숨을 들이켰다. 바깥 바람의 냄새, 레일 소리, 어둠의 농도가 다시 파도처럼 밀려왔다. 아무 일도 없었던 얼굴로
그러나 같은 리듬으로 복도를 걸었다. 손잡이를 잡는 손등이 잠깐 닿았지만 이번에는 서로 눈을 맞추지 않았다. 그것조차 밤의 규칙을 지키는 방식 같았다. 좌석으로 돌아오자 객실은 더 고요해져 있었다. 반쯤 꺼진 조명이 꿀빛으로 퍼지고 멀리서 누군가 이불을 고쳐 덮는 소리가 났다. 안내원이 두었을 담요가 여전히 팔걸이 위에 있었다. 미숙이 담요를 반으로 접어 둘의 무릎에 나눠 덮었다. 직물의 온기가 다시 한 겹 그들 위로 내려앉았다. 물, 조금 마셔요. 준호가 생수병을 열어 그녀에게 건넸다. 그녀는 한 모금 머금고 같은 병을 그에게 돌려주었다. 병 입구에 남은 차가움과 미묘한 향이 번갈아 입술을 스쳤다. 오늘 밤의 기록. 미숙이 아주 조용히 말했다. 우린 어디까지 썼을까요? 다음 장이 열릴 만큼은 준호가 대답했다. 하지만 표지는 닫아두죠.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창밖 어둠이 다시 터널처럼 깊어졌고 객실의 호흡이 두 사람의 호흡과 나란히 흘렀다. 말이 더 필요 없다는 것을 서로 알았다. 그 대신 담요 아래에서 손등과 손등이 나란히 놓였다. 포개지지도 완전히 떨어지지도 않은 거리. 안전과 위험 사이 오늘 밤 허용된 균형점. 멀리서 신호등 불빛이 한 번, 두 번 스쳐갔다. 그때 방송음이 돌아왔다. 잠시 후 다음 역을 통과합니다. 작은 반향이 객실 끝에서 사라졌다. 두 사람은 동시에 눈을 감았다. 아침이 오면 잊을 수 있는 것들과 끝내 잊지 못할 것들을 조용히 나눠 담는 듯이. 이 밤의 이름을 그들은 서로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대신 숨으로 쓴 문장을 담요 아래에 접어 넣었다. 그리고 기차는 남쪽으로, 조금 더 남쪽으로 달려갔다. 담요 아래 숨으로 묶인 약속 좌석으로 돌아왔을 때 객실은 더 어두워져 있었다. 절반쯤 낮춘 조명은 꿀빛으로 번졌고 창밖은 유리처럼 매끈한 어둠을 미끄러뜨렸다. 멀리서 누군가 이불을 고쳐 덮는 소리가 났다가 곧 차륜의 박동 속으로 스며들었다. 안내원이 두고 간 담요가 팔걸이에 말없이 기대 있었다. 한미숙이 담요를 반으로 접어 두 사람의 무릎 위에 나란히 펼쳤다. 부드러운 직물의 결이 천을 흡수하듯 천천히 따뜻해졌다. 그녀의 손등이 담요 아래에서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박준호는 그 움직임을 기다렸다가 같은 속도로 자신의 손을 포개었다. 손가락과 손가락이 얇게 깍지를 끼었다. 괜찮아요? 준호가 낮게 물었다. 네. 미숙이 숨을 정리하며 답했다. 아직 오늘 밤이에요. 그녀는 의자 등받이를 아주 조금 더 눕혔다. 좌석이 부드럽게 기울며 두 사람의 어깨가 자연스럽게 닿았다. 그 접촉은 과장되지 않았지만 방향을 바꾸기에 충분했다. 흔들리는 차체에 맞춰 호흡의 간격이 조금씩 같아졌다. 서울을 떠나면 준호가 먼저 말을 꺼냈다. 우리는 같은 기차를 타고도 다른 아침으로 가겠죠. 맞아요. 미숙이 창밖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같은 밤을 건너는 중이니까 지금은 같은 쪽을 봐요. 그녀는 담요 아래에서 그의 손목을 살짝 감쌌다. 맥박이 손끝에 고스란히 닿았다. 규칙적인 파동이 기차의 리듬과 겹쳐 하나의 박동처럼 들렸다. 준호가 그 손을 뒤집어 그녀의 손바닥 선을 천천히 쓸었다. 말보다 조심스러운 동이었다. 부산을 생각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준호가 물었다. 새벽의 바다 냄새요. 그녀가 미소 지었다. 해운대 모래가 아직 차가울 때 첫 파도가 발목을 적시고 그 순간만큼은 내가 누구든 상관없는 느낌. 저는 낙동강을 건널 때 보이는 불빛들이 떠오릅니다. 준호가 덧붙였다. 다리를 지나는 차들의 줄기, 강에 반사된 빛, 그걸 보면서 늘 생각했어요.
오늘은 좀 다르게 살아볼 수 있을까? 미숙이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시선이 조용히 그를 붙들었다. 오늘은 다르게 살고 있어요. 그 말 끝과 함께 담요 아래의 손이 한 번 더 가까워졌다. 스치던 손등이 더 확실히 닿았고 손가락 끝이 서로의 천을 익혔다. 가까워질수록 대화의 단어들은 더 간결해졌다. 대신 숨이 문장을 대신했다. 조금 떨리네요. 그녀가 말했다. 저도요? 무엇이든 말해요. 말해주면 제가 기억할게요. 그럼 지금의 당신을 부릅니다. 준호가 낮게 속삭였다. 한미숙, 이름이 담요 아래에서 작은 등불처럼 켜졌다. 그녀의 어깨에서 긴장이 천천히 풀렸다. 눈꺼풀이 가볍게 흔들렸다가 또렷해졌다. 멀리서 카트 바퀴가 구르는 금속 소리가 가까워졌다, 사라졌다. 누군가가 지나가는 그림자가 통로 위로 얇게 스쳐갔다. 두 사람은 동시에 호흡을 멈추었다가 발자국이 멀어지자 아주 천천히 다시 숨을 들이켰다. 가까스로 지켜낸 작은 은신처가 담요 하나의 두께로 유지되는 듯했다. 전화번호를 묻지 않을게요. 미숙이 조용히 말했다. 저도 묻지 않겠습니다. 대신 이 밤에만 가능한 약속을 하나 해요. 들려주세요. 우리가 아침에 잊게 되더라도 잊기 전까지는 끝까지 서로의 편에 서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약속은 여기에 적겠습니다. 그는 담요 아래에서 그녀의 손가락 마디 하나를 차례로 눌렀다. 1, 2, 3. 마치 박자를 세는 것처럼. 그녀가 미소를 머금고 손가락으로 그 박자를 되짚었다. 그리고 하나 더. 미숙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부탁이 있어요. 무엇이든. 지금의 나를 내가 나로 남아있는 동안 예쁘게 봐주세요. 준호는 대답 대신 얼굴을 가까이 했다. 이마가 먼저 닿고 그 다음에 콧등, 그 다음에 아주 얇은 선만큼의 거리. 마침 기차가 짧은 터널로 들어섰다. 빛이 한번 낮게 웅크리고 다시 피어오르는 사이 입술이 조심스레 합쳐졌다. 길지 않았지만 흔들림에 맞춰 단단해졌다. 입맞춤이 가늘어지자 말들이 돌아왔다. 무섭지 않나요? 무서워요. 그녀가 숨을 섞으며 대답했다. 그래도 오늘은 용감한 쪽을 택할래요. 담요 밑에서 그녀의 손이 그의 손바닥에 원을 그렸다. 보이지 않는 궤적이지만 분명히 남는 선. 준호는 그 원을 따라 손을 포개어 그녀의 손을 자신의 심장 쪽으로 이끌었다. 박동이 손바닥 사이에 좁게 갇혔다. 이 소리 나중에 잊히면 어떡하죠? 그녀가 물었다. 그럼 다시 만들어야죠. 준호가 웃었다. 기억이 사라질 때마다 새로 쓰면 됩니다. 그때 안내 방송의 전주가 아주 희미하게 객실을 스쳤다. 잠시 후 정차 없이 다음 구간을 통과합니다. 목소리는 금세 사라졌지만 두 사람의 호흡엔 작은 반향이 남았다. 창밖의 어둠이 더 부드러워졌고 멀리서 간헐적인 불빛이 한 점 또 한 점 스쳐갔다. 저기 보였나요? 미숙이 턱짓으로 바깥을 가리켰다. 무엇을요? 선처럼 지나간 불빛, 언젠가 부산에서 새벽에 본 물수면의 반짝임이랑 닮았어요. 그럼 준호가 미소 지었다. 우리는 지금 바다 쪽으로 가고 있는 게 맞네요. 그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담요 아래에서 조심스럽게 천을 나눴다. 등바디가 약간 더 기울고 그녀의 머리가 그의 어깨로 내려왔다. 준호는 한 손으로 그녀의 머리칼을 귀 뒤로 가만히 넘겼다. 머리카락이 손가락 사이로 부드럽게 흘렀다. 이대로 잠들면 안 될까요? 그녀가 눈을 감은 채 물었다. 잠들어도 됩니다. 그럼 깨어났을 때 우리가 같은 밤을 건넜다는 것만 기억해요. 약속합니다. 그녀는 작은 숨을 내쉬었다. 고마워요. 저도요.
담요의 모서리가 무릎에서 살짝 미끄러졌다. 준호가 손끝으로 다시 끌어올려 덮었다. 밤은 더 깊어졌고 기차의 호흡은 더 일정해졌다. 멀리서 누군가의 코고는 소리가 얕게 일렁이다 사라졌다. 두 사람의 손은 여전히 포개져 있었다. 포개진 손 사이에 그날의 규칙과 약속이 조용히 눌러 담겨 있었다. 다시 짧은 터널. 빛이 한 번 더 웅크렸다. 그 순간 미숙이 아주 낮게 속삭였다. 준호 씨, 네. 아침이 오면 저는 나로 돌아갈 거예요. 그래도 오늘의 나를 조금 더 오래 기억해 주세요.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당신도 오래 남을 거예요. 두 사람은 동시에 눈을 감았다. 창문에는 아직 일부러 남겨둔 김이 얇게 서려 있었다. 그 위로 이름이 보이지 않게 적혔다 사라지는 것처럼 말들은 흔적만 남기고 흘러갔다. 한참 뒤 객실의 공기가 아주 미세하게 바뀌었다. 새벽으로 기울어가는 냄새였다. 차륜의 소리도 낮고 길게 변했다. 그때까지도 담요 아래의 손은 떨어지지 않았다. 서로를 더 붙잡지도 놓아버리지도 않은 채 오늘 밤 허용된 균형으로. 그리고 기차는 남쪽으로 부산을 향해 한 장 더 얇은 어둠을 지나고 있었다. 새벽 앞에서 말없이 서약한 것들, 창밖의 어둠이 서서히 옅어졌다. 먼 수평선 쪽에서 우윳빛이 번지기 시작했고 물기를 머금은 유리가 희미한 푸른빛을 받아냈다. 객실 공기는 한결 차분해졌고 차륜의 박동은 밤보다 낮은 음으로 길게 이어졌다. 누군가의 코고는 소리가 멈추고 조용한 뒤척임만이 담요 사이를 스쳤다. 박준호는 반쯤 눕힌 등바디를 조금 세웠다. 담요 가장자리가 무릎에서 미끄러지려 하자 그는 손끝으로 살짝 끌어올려 한미숙의 다리까지 나란히 덮었다. 그 작은 제스처에 그녀가 눈을 떴다. 잠에서 완전히 깬 표정은 아니었지만 눈동자에 새벽빛이 가늘게 박였다. 조금 달라졌네요. 그녀가 창밖을 보며 속삭였다. 네, 새벽이 오고 있네요. 준호가 답했다. 여기는 아직 기차지만 저 밖은 곧 부산일 테고요. 방송음이 낮게 흘렀다. 곧 낙동강 구간을 통과합니다. 음성이 사라진 자리엔 금속성 진동만 남았다. 두 사람은 동시에 창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아직 강은 보이지 않았지만 어둠의 결이 물결처럼 바뀌는 것이 느껴졌다. 미숙이 담요 아래에서 그의 손을 찾아 가볍게 눌렀다. 어제의 우리는 여기까지 왔고 오늘의 우리는 어디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준호가 잠시 숨을 골랐다. 시작이라는 말이 두렵기도 하네요. 시작엔 늘 끝이 따라오니까. 그녀가 미소를 지었다. 피곤이 조금 묻어있는 그러나 단단한 미소였다. 그럼 오늘은 시작도 끝도 아닌 기록으로 하죠. 우리가 함께 건넌 밤 하나. 그 말이 자리 잡자 객실의 온도가 아주 미세하게 따뜻해진 것 같았다. 준호는 손등으로 그녀의 손가락 마디를 하나씩 짚었다. 1, 2, 3. 마치 어젯밤의 약속을 다시 세는 듯이. 그녀가 같은 리듬으로 답했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박동이 점점 일정해졌다. 전화가 오면 받으실 거예요? 준호가 조심스레 물었다. 받아야죠. 그녀가 솔직하게 말했다. 아침에 저는 제 자리로 돌아가야 하니까요. 알아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짧은 침묵이 흘렀다. 말들을 줄이자 그 빈칸이 오히려 친밀했다. 객실 반대편에서 누군가 기지개를 켜는 소리가 났다가 사라졌다. 그때 창유리에 얇게 서린 김 위로 그녀의 검지가 둥근 선을 그렸다. 바다가 그려지는 듯한 곡선. 금세 흐려졌지만 선은 분명했다. 저 부탁이 있어요. 그녀가 선을 지으며 말했다. 말씀하세요. 아침이 되면 저를 모르는 사람처럼 지나가도 괜찮을까요? 혹은 그게 더 나을지도 몰라요.
준호는 그녀를 보았다. 당신이 원하는 방식이면 그게 답입니다. 다만 한 가지만. 네. 모르는 사람처럼 지나가도 오늘 밤의 온도만은 조금 오래 갖고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미숙의 눈썹이 아주 조금 흔들렸다. 그건 쉬울지도 모르겠어요. 온도는 적어도 당분간은 제 것 같으니까. 방송음이 다시 들려왔다. 본 열차는 정시에 부산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멘트의 마지막 음절이 객실 끝에 가서 잦아들었다. 그녀가 담요 위로 손을 올려 반지의 금빛을 한번 확인하듯 쓸어내렸다. 반지의 윤이 새벽 조명에 스쳐 반짝였다. 반지가 있군요. 준호가 낮게 말했다. 네. 그녀가 숨을 고르고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어젯밤에도 있었죠. 다만 제 손이 저를 잊고 있었을 뿐. 오늘은 기억하시나요? 네. 오늘은 기억해야죠. 그녀는 반지를 빼지 않았다. 대신 반지 아래 피부를 엄지로 한번 눌렀다. 얇은 자국이 생겼다가 사라졌다. 그 작은 탄력에 묘하게 안심되는 어떤 감각이 있었다. 박준호 씨. 네. 우리가 서로에게 준 게 있다면 저는 허락 같아요. 허락. 준호가 되뇌었다. 그리고 저는 조심이었을 겁니다. 그녀가 웃었다. 좋네요. 허락과 조심. 밤을 다치지 않게 하는 두 단어. 낙동강 구간에 진입했는지 차체가 아주 넓고 느린 숨을 쉬었다. 창밖에 어둠이 한 번 더 풀리며 풀잎의 결 같은 빛이 멀리서 번졌다. 그녀가 턱으로 바깥을 가리켰다. 저기 보세요. 강 위로 지나가는 불빛. 보여요. 준호가 말했다. 이상하네요. 늘 그 불빛을 보면 쓸쓸했는데 오늘은 안녕 같은 기분이에요. 그때 작은 진동과 함께 준호의 휴대전화가 의자 틈에서 떨렸다. 화면이 반쯤 어둠을 깨우며 켜졌다가 곧 꺼졌다. 그는 일부러 집어들지 않았다. 미숙도 묻지 않았다. 두 사람 모두 그 진동이 아침의 소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물, 조금 마실래요? 그녀가 생수병을 들어 올렸다. 네. 그녀는 한 모금 마신 뒤 병을 건넸다. 그가 병 입구를 입술에 대는 순간 어젯밤의 작은 방울이 겹쳐 지나갔다. 그는 웃음을 삼키고 병을 내려놓았다. 그 방울을 아침에도 기억하겠네요. 그럼 오늘은 성공이에요. 그녀가 장난기 섞인 눈으로 말했다. 우리는 밤을 적어도 한 문장으로 완성했으니까. 잠시 뒤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여기서 서로의 이름을 한 번만 더 부를래요? 마지막이 아니라 정리처럼.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한미숙. 그녀가 눈을 감았다. 박준호. 이름이 객실의 공기층에 얇게 겹쳐 앉았다. 그 겹침이 오래 가지 않더라도 적어도 지금은 또렷했다. 그녀가 담요를 정리하며 말했다. 우리 몇 가지를 서로에게서 가져갈까요? 하나씩. 좋아요. 나는 당신의 손 잡는 법이 조심스러웠어요. 그래서 무모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준호가 생각했다. 저는 당신의 고백, 짧고 정확한 문장들, 그래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는 더 말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대신 입을 다물었다. 말을 아끼는 편이 나을 때가 있다. 새벽은 그런 시간대였다. 말이 늘어날수록 의미가 가벼워질 수 있는 때. 부산에 도착하면 그녀가 말했다. 저는 먼저 내릴게요. 플랫폼에서 뒤돌아보지 않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당신도 그러면 좋겠어요. 이렇게 부담 없이 끝나게. 그럴게요. 그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다. 대신 우리가 같은 칸을 걸어 나갔다는 사실은 잠깐만 마음속에서 붙잡을게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잠깐은 허용이죠. 방송음이 세 번째로 들려왔다. 잠시 후 부산역에 도착합니다. 객실의 조명이 조금 더 밝아졌다. 어제의 노란 빛보다 희고 부드러운 빛이었다.
사람들의 몸짓이 꿈에서 깨어나듯 하나둘 움직이기 시작했다. 캐리어 손잡이가 올라가는 소리, 코트를 여미는 소리, 얕은 기침. 미숙이 담요를 걷어 팔걸이에 돌려놓았다. 그녀의 손이 그의 손등을 마지막으로 스쳤다. 포개지도 완전히 놓아버리지도 않은 접촉. 그는 그 스침을 붙잡지 않았다. 대신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녀의 어깨선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시선으로만 조심히 받쳐주었다. 마지막으로요. 그녀가 낮게 말했다. 오늘 밤의 규칙 지켜줘서 고마웠어요. 저야말로. 준호가 대답했다. 당신이 허락한 만큼만 다가갈 수 있게 해줘서. 그녀는 미소를 지은 뒤 스카프를 가볍게 고쳐매었다. 반지에 한 번 더 손가락을 대어 위치를 확인했다. 그 작은 확인이 끝나자 그녀의 표정은 묘하게 단정해졌다. 밤의 그녀와 아침의 그녀가 부드럽게 겹쳐지는 표정. 기차가 감속했다. 바퀴 아래로 레일의 이음매가 천천히 멀어졌다. 창밖으로 플랫폼에 흰선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광고판이 커졌다가 지나갔다. 객실이 크게 한번 흔들리고 이내 멈춤을 준비하는 호흡으로 바뀌었다. 그때 그녀가 손바닥을 펴서 그의 손등 위에 아주 잠깐 올려놓았다. 말 대신 하는 인사. 오래 머물지 않는 인사. 안녕히 가세요, 박준호 씨. 그는 고개를 숙였다. 안녕히 가세요, 한미숙 씨. 손이 떨어지고 담요의 천도 천천히 식었다. 그러나 둘 사이의 공기는 쉽사리 차갑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대신 그들은 동시에 창밖을 보았다. 플랫폼의 선명한 선, 사람들 사이로 흐르는 아침의 냄새, 그리고 이 밤이 안전하게 도착했다는 조용한 확신. 문이 열릴 준비를 하는 소리가 들렸다. 치익 하는 공기의 마찰. 두 사람은 코트를 집어들고 거의 동시에 일어났다. 그리고 한 박자 늦게 서로를 향해 아주 작은 미소를 나눴다. 이름 없이 하는, 그러나 충분한 작별. 곧이어 브레이크가 마지막으로 울었다. 기차는 멈췄다. 새벽이 완전히 깨어났다. 두 사람은 대화 없이 통로로 걸어 나갔다. 어제의 밤이 뒤에 남아 있는지 아니면 아직 어딘가 손바닥에 묻어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플랫폼에 닿는 첫 발의 감촉이 선명했다. 차갑고 매끄러운 바닥, 그리고 가까운 곳에서 들려오는 바다의 소금기 어린 냄새. 누구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약속대로였다. 그러나 걸음의 리듬이 잠깐 정확히 같은 속도로 맞아 떨어지는 순간이 있었다. 그 짧은 합은 말없이 서약한 것들과 함께 그들의 아침으로 들어갔다. 부산역 끝과 시작 사이 기차가 마지막으로 길게 숨을 내쉬었다. 브레이크가 얇은 금속 비명을 남기고 객실의 조명이 새벽빛으로 바뀌었다. 문 위 전광판에 부산역 도착이라는 글자가 천천히 흘렀다. 사람들의 몸짓이 깨어나듯 움직였고 캐리어 손잡이가 차례로 올라갔다. 한미숙은 담요를 접어 팔걸이에 얹었다. 반지에 손가락을 한 번 대어 위치를 확인했다. 금빛이 미세하게 번쩍였다 사라졌다. 박준호는 코트를 집어들었다. 그들은 약속대로 서로를 보지 않았다. 대신 창밖의 플랫폼을 같은 높이에서 잠깐 바라보았다. 문이 열렸다. 치익 하고 공기가 바뀌었다. 짭짤한 냄새가 얇게 스며들었다. 둘은 거의 동시에 일어났다. 통로에서 어깨가 스칠 만큼 가까웠지만 누구도 멈추지 않았다. 나란히 한 칸의 그림자를 지나 같은 속도로 다른 방향으로. 플랫폼의 차가운 바닥이 발바닥을 단단히 받쳤다. 안내방송이 굽은 천장에 부딪혀 흩어졌다. 미숙은 고개를 들었다. 유리 지붕 너머로 우윳빛 하늘이 넓게 열리고 있었다. 그녀는 턱까지 올라와 있던 스카프를 조금 내렸다.
살갗에 닿는 공기가 맑았다. 따뜻한 커피요, 설탕 없이. 그녀가 매대에 말했다. 네, 금방 드릴게요. 젊은 점원이 종이컵을 건넸다. 뚜껑의 숨구멍에서 김이 비스듬히 올랐다. 한 모금. 혀끝이 깜짝 놀랄 만큼 뜨거웠다. 입술에 스친 온도는 밤의 잔향처럼 오래 남았다. 그녀는 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손바닥과 종이 사이를 오가는 열이 마치 이름 대신하는 인사 같았다. 그 시각 준호는 에스컬레이터를 내려가며 휴대전화를 확인했다. 오늘 오전 8시 센텀시티 근처에서 회의. 단정한 글자들이 눈앞으로 미끄러졌다. 지우지 않은 알림들이 줄을 섰다. 그는 아무것도 누르지 않았다. 화면이 스스로 어두워질 때까지 가만히 두었다. 택시요. 어디로 가십니까? 수영강변 먼저요. 잠깐만. 기사의 고개가 100m 너머로 흔들렸다. 택시는 역을 빠져나와 도로로 들어섰다. 아침의 부산은 아직 본격적으로 깨어나지 않았다. 신호등의 초록이 길게 늘어졌고 가게 셔터들이 반쯤 올라가 있는 거리에서 빵 냄새가 얇게 흘렀다. 여기요. 잠깐만 세워주세요. 준호는 강변에서 내려 바람을 맞았다. 낙동강의 물결이 너울을 낮게 반복하고 있었다. 강 위의 다리를 지나가는 차들의 불빛이 끊기듯 이어졌다. 그는 숨을 들이마시고 조용히 내쉬었다. 가슴 안쪽의 박동이 한 박자 느려졌다. 그는 주머니에서 영수증 크기의 종이를 꺼냈다. 어젯밤 카페칸에서 받은 계산표. 구겨진 가장자리 위에 볼펜으로 몇 글자를 적었다. 허락, 조심. 두 단어가 종이 위에 가만히 앉았다. 그는 종이를 다시 접어 지갑 속 한 칸에 넣었다. 적당히 달아 사라질 자리였다. 한편 미숙은 역 외부의 횡단보도를 건너며 전화를 받았다. 언니, 도착했어? 동생의 목소리였다. 응, 조금 바람 쐬고 들어갈게. 집에는? 점심쯤. 통화가 끊기고 진동이 조용히 가라앉았다. 그녀는 해운대라는 글자가 붙은 버스 정류장으로 걸었다. 첫 차가 막 들어왔다. 사람 몇이 묵묵히 타고 몇은 핫팩을 주머니에서 꺼내 쥐었다. 그녀는 가장 뒤쪽 좌석에 앉았다. 창문 가장자리에 맺힌 물방울이 버스의 진동에 따라 작은 궤적을 그렸다. 버스가 바다로 가까워질수록 공기의 냄새가 달라졌다. 짠맛이 더해지고 속이 환해지는 감각이 일었다. 그녀는 창에 이마를 가볍게 기대었다. 유리 위로 숨이 얇게 번졌다. 손가락으로 동그라미 하나를 그렸다 지웠다. 지우고 난 자리엔 아무것도 남지 않았지만 손끝에는 기분 좋은 감각이 남았다. 해운대 해변. 아직 사람은 드물었다. 모래는 밤의 차가움을 절반쯤 간직하고 있었다. 그녀는 신발을 벗어 모래 위에 섰다. 발바닥에 서늘함이 들어와 앉았다. 파도의 끝이 아기 발자국처럼 가볍게 다가왔다 물러갔다. 그녀는 그 리듬에 맞춰 숨을 쉬었다. 오늘은 그녀가 아주 낮게 중얼거렸다. 나로 남아보기. 바람이 스카프 끝을 살짝 들어올렸다. 그녀는 반지 아래 피부를 엄지로 한 번 눌렀다. 얇은 자국이 생겼다가 곧 사라졌다. 그 사라짐을 눈으로 확인하자 마음이 조용해졌다. 도시 쪽에서는 일상이 서서히 켜지고 있었다. 빵집 문 앞에 갓 구운 식빵이 줄을 섰고 학교 버스가 멀리서 노란 깃발처럼 흔들렸다. 미숙은 바다에 등을 돌렸다. 오늘을 살자. 는 문장이 속에서 차분히 자리 잡았다. 센텀시티의 유리 빌딩 앞, 준호는 회의실로 들어가기 전 잠시 멈춰섰다. 자동문 위 스피커에서 밝은 안내 멘트가 흘렀다. 현관에 놓인 고무 매트 위로 걸음을 옮기는 사이 그는 손목시계를 보았다. 정각까지 아직 몇 분. 그는 1층 카페로 방향을 틀었다. 아메리카노, 뜨겁게요. 이름 적어 드릴까요? 괜찮습니다. 종이컵 옆면에 작은 체크가 그려졌다.
그는 기다리는 동안 매대 끝에 놓인 냅킨을 한 장 뽑아 어젯밤의 두 단어를 다시 적었다. 허락, 조심. 글자를 쓰고 나자 뜻밖에도 마음이 단단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길지 않은, 그러나 충분한 문장. 그는 냅킨을 반으로 접어 지갑의 다른 칸에 넣었다. 오늘의 서류와 섞이지 않는 자리. 버스에서 내린 미숙은 작은 골목의 국밥집 앞에 섰다. 하얀 김이 유리문을 밀고 나왔다. 뜨끈한 거 하나요? 바로 드릴게요. 속 풀리게. 그릇이 놓이는 소리, 파송송 썰리는 소리, 주인 아주머니의 짧은 안부가 따뜻하게 이어졌다. 그녀는 숟가락을 들어 첫 국물을 떠올렸다. 혀끝에 앉는 뜨거움이 어젯밤 커피와는 다른 종류의 위로를 주었다. 목을 넘어가는 순간 가슴 안쪽이 넓어졌다. 계산을 마치고 나서 그녀는 지갑 속에서 어젯밤의 승차권을 꺼냈다. 끝이 살짝 해진 종이. 손톱으로 모서리를 정리하다가 멈췄다. 기록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그녀는 승차권을 접어 휴대전화 케이스 안쪽에 넣었다. 사진 대신 오늘만은 종이 한 장을 들고 다니기로. 해가 더 올라갔다. 강변과 바다가 각자의 색을 찾았다. 회의실에서 준호는 유리창 너머에 걸린 광안대교의 흰 선을 스쳐 보았다. 회의가 시작되자 그는 처음 세 문장만큼은 말하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끄덕여 타인의 말을 온전히 듣는 시간을 가졌다. 허락과 조심. 그 두 단어가 머릿속 어디선가 가볍게 반짝였다. 점심 무렵 미숙은 책방에 들렀다. 에세이 코너에서 얇은 책을 한 권 집었다. 표지엔 바다가 그려져 있었다. 계산대에서 점원이 물었다. 선물인가요? 아니요, 오늘의 저를 위해.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이미 좋습니다. 역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버스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잠깐 바라보았다. 낯설지 않았다. 화장을 고치지 않았는데도 표정은 단정했다. 밤과 아침이 겹치지 않고 나란히 서 있는 얼굴. 그녀는 창에 아주 조용히 이름을 적는 신용만 했다. 쓰자마자 지워지는 이름. 충분했다. 해가 기울 무렵 준호는 회의실 문을 나와 잠깐 옥상 테라스로 올라갔다. 바람이 넓었다. 멀리서 파란 기차 한 량이 선로를 미끄러져 가는 게 보였다. 그는 주머니에서 냅킨을 꺼내 다시 펼쳤다. 허락, 조심. 글자를 한 번 더 읽고 조심스레 접었다. 종이를 버리지 않았다. 다만 지갑 속에서 더 안쪽 칸으로 옮겼다. 쉽게 꺼낼 수 없지만 쉽게 잊히지도 않을 자리. 저녁이 가까워질 때 두 사람은 같은 도시에서 서로 다른 길을 걸었다. 서로를 찾지 않았다. 약속대로였다. 그러나 어떤 순간 신호등 앞에서 걸음을 멈춘 미숙이 어깨를 한번 곧게 세우는 시각과 회색 수트를 정리하며 준호가 넥타이를 반마디 낮추는 시각이 묘하게 겹쳤다. 아무도 모르는 동시에 두 사람만 아는 종류의 합. 밤이 오기 전에 바다는 하루의 냄새를 가볍게 털어냈다. 도시는 다시 불을 켰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속도로 귀가했고 기차는 또 다른 밤의 승객을 기다렸다. 그날 밤 어떤 이름도 서로에게 보내지지 않았다. 대신 한 장의 승차권과 냅킨에 적힌 두 단어, 그리고 손바닥에 남은 온도가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살아남았다. 끝이거나 시작이거나 그 구분을 서두르지 않기로. 둘은 같은 도시의 서로 다른 창가에서 거의 같은 시각에 창문을 조금 열었다. 습기를 머금은 바람이 얇게 새으며 들었다. 멀리서 기차의 금속성 박동이 희미하게 겹쳐 들렸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서로를 모르는 사람처럼 그 밤의 기록을 마음속에서 한 번 더 접었다.